새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끝난 4월 11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비대위원들도 사퇴를 했고,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은 이제 자연인입니다. 어떤 당직도 없는. 당원 지위는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당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평범한 당원입니다. 한동훈 평범한 당원. 이제 장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뭐 당직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자연인, 그야말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꾸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올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 주 지난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우리나라 전국 1,017명 대상으로 질문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국민의힘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민의힘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44.7%가 45%가 한동훈, 어떤 당권 경쟁이 새로 펼쳐진다고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45%의 지지율을 얻어냈다는 것은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당권 경쟁이 붙으면 67명이 후보로 물망에 떠오르거든요. 7명이 경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 44.7%를 얻어냈다? 압도적입니다. 이건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투표 해보나 마나예요. 그냥 당선이에요, 당선.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한정을 지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예전에는요, 국민의힘 당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을 때 당원 투표를 70%, 일반 여론조사를 30% 이렇게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섞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조사를 안 하고 오로지 당원 투표로만 당대표를 뽑습니다. 따라서 이제 6말 7초라고 하죠. 6월 말 혹은 7월 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재욱 권한대행이 어제도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또 지금 이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오늘 절차를 밟아서 이제 비대위원을 꾸미고 그 비대위원회는 6월 하순경까지 관리를 담당해서 이제 당을 유지한 다음에 그때 전당대회로 새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당원 투표로 뽑게 돼 있는데 거의 절반가량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2등이 나경원 동작을 당선자이거든요. 그런데 18.9%. 더블 스코어보다도 한 2.5배쯤 차이가 나는 거죠. 2.5배. 안철수 의원이 9.4%, 세 번째. 유승민 전 의원이 5.1%. 그러니까 한동훈 여기 놔두고 2등, 3등, 4등 쭉 다 더해도 한동훈 못 쫓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다 더해도.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해석을 해본다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아무튼 어마어마한 격차로 국민의힘이 졌잖아요. 득표율은 45%지만 의석수에서는 큰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단 1도 이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한동훈은 선방했다,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한동훈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국구 후보에게, 전국 지역구 후보에게, 그리고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자 말고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아요.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예요. 뭐 이런 이제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26.3%,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3%,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주호영, 권성동, 권영세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제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한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 성찰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교, 정치인들이 잘 안 쓰는 말을 한동훈 위원장은 가끔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교해지다니.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정치적 또는 선거를 앞둔 그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역학 관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연구를 하겠다. 지난 100일 동안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러내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얼떨결에 여기에 끌려와서 일을 하느라 그냥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느라고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걸 정밀하게 정교하게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12월 말부터 1, 2, 3, 4, 4월 1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매일같이 내 수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그걸 스스로 혼자 쓰는 백서를 만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정교하게 로드맵을 짜겠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 앞날에는 일단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뭐 경기도지사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한동훈 서울시장 떠올려 보십시오. 말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이듬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가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직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전당대회, 보궐선거,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제 거기에 이르기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 좋은 명석한 머리로 정교하게 지난 총선을 치러냈던 개인의 경험,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짜겠다.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든 생각 중에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출마를 했었다면, 비대위원장 맞자마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때 작년 12월 그 말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나는 험지 중에 험지를 나가겠다, 이렇게 수락을 했다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됐을까? 예컨대 그럼 험지 어디? 서울 마포의 정청래 지역구에 마포을, 서울 종로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이 거기 출마한 곳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 아니면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토장관 다른 곳으로 가시죠. 인천 계양을은 제가 뜹니다. 세 곳 정도를 저는 떠올려 봤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서울 종로, 서울 마포을 여기에 출마를 했다면 지역구로 그러면 당선될 수도 있고 뭐 가까스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지금의 그 위치는 전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서 이재명과 정말 1대1 맞상대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고 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본인이 영입을 해서 이번에 당선증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갖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들이 국민의힘에 영입돼서 들어올 때는 다 나를 보고 들어왔을 텐데, 나하고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들어왔을 텐데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거는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착착착착 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름 전만 해도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들의 이구동성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위론적으로도 안 된다. 그리고 현실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들, 정치부 기자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경향신문이 이것을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 움직임을 보면은 결심을 굳힌 것 같다. 아직도 선택을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갈림길에서 그냥 은인자중 앞으로 1년 동안 딱 숨어 있을까, 아니면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여의도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서 당대표에 도전할까, 이 양갈래길이 있다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한 것 같다. 왜? 지난 토요일 날 5월 3일 날 국민의힘 당직자들 만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들어와 있죠.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지도자가 누굽니까? 윤재욱 원내대표입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까? 형식상으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지도자여야 맞지요. 그런데 아마 길 가는 사람 10명 붙잡고 물어보면 다 한동훈 아니야 아직도? 한동훈 영향력이 제일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직자 20명을 만나서 여기 중국집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 저녁을 길게 먹은 것 같아요. 한 서너 시간. 먹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그 아마추어죠. 뭐라고 했느냐? 종종 만납시다 그랬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종종 얼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당을 떠난 사람, 이 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얼굴을 종종 보자니, 종종 만나서 뭐 안부 인사나 주고받자 그런 뜻이겠습니까? 당직자가 20명이나 모여 있는데 종종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대표로 복귀해야 되죠. 그런 말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냥 허투루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말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것을 보도되게 하지? 정기적으로 종종 만나자. 그거는 복귀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 새로 들어갈 당선자들도 있지만 낙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선자들 첫 목회, 첫 번째 목요일 날 만나자는 이 사람들, 특히 낙선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지지세력으로 결집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지금 주인이 없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곧 떠날 뿐입니다. 관리형 비대위원장, 자타가 다 관리형 비대위원장. 최근에 말이 좀 바뀌고 있더군요. 나를 관리형으로만 보지 말어. 나도 혁신할 수 있어. 국민이 관두라고 할 때까지 나 혁신할 거야. 혁신하겠다는 건 좀 오래 앉아 있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춘 듯한 그런 말을 어제 오늘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당권에 대한 도전의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들 나경원, 원희룡 그 몇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서너 명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동훈 대체 가능 인물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 사정상 대답은 NO 이겁니다. 앞으로 두어 달 동안 한동훈 말고 국민의힘을 끌고 갈 동력을 가진 인물은 없을 것이다. 그게 현실론입니다. 나경원 당선인 훌륭한 사람이지요. 국민의힘 이끌 만한 자격과 역량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지요. 선수로 보나 이번에 당선된 스토리로 보나 또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과거로 보나 나경원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느냐.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가령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100% 당원 투표로 뽑든 지금 현재의 룰은 100% 당원 투표인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반반씩 섞자. 국민의힘 당원 의견 50%, 일반 국민 여론 50% 반반씩 섞거나 아니 당원들 의견은 이제 지금부터는 역선택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국민의 여론 100%로 당대표를 뽑자. 어떤 식으로 하든 나경원이 한동훈 이길 수 있겠어?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를 뽑았을 당시에 전당대회 때처럼 용산 대통령실이 강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은 개입할래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왜 김기현 대표 후보를 겨룰 수 있는 사람들을 용산 대통령실이 차례차례 주저앉혔잖아요. 지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누가 지금 나경원한테 달려들고 있어? 한동훈 너 주저앉아. 이렇게 다 주저앉힐 수 있습니까? 원희룡 주저앉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권영세가 됐든 권성동이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원희룡이 됐든 아니면은 소장파로 쭉 내려가지고 김재섭이 됐든 그 누가 됐든 30대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법 없지요.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성공하는 30대 당대표로 새로운 기운을 집어넣자. 그런 모든 전제 조건들을 다 갖다 놓고 봤을 때 한동훈 이길 수 있겠어라는 질문 한마디에 아직은 대체 불가능하구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복귀가 지난주, 지지난주까만 해도 택도 없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날 연휴를 건너오면서 한동훈밖에 없는 것 아니야?
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동훈 말고 다른 쪽에서 뭐가 나오려면 그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없이도 한동훈이 이제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소장파 그룹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막 일으켜서 우리가 한동훈을 잊어버릴 만큼 한동훈이 아쉽지 않을 만큼 어떤 신바람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몰라라. 아직도 국민의힘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걸 변화를 이끌어 보려고 앞장서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밖에 없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는 대선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홀로 서기를 할 이벤트는 이번 전당대회밖에 없습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의 올드한 느낌이 총선 참패 이후에도 변한 게 없습니다. 1948년생인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과거의 느낌이지 미래의 느낌은 아닙니다. 당의 한가로운 모습이 불거진다면 한동훈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040 세대 후보들의 모임인 천목회 이재영 간사. 한동훈 위원장이 당분간 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놔두질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한동훈 위원장 재등판 가능성을 보여준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계속 비판하는 바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재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선거가 임박한 것이 없고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도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이고 지방선거에 누가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사실은 지금 뭐 뚜렷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또 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수도 없지요. 2년 뒤에 서울시장 누가 될까? 부산시장 누가 될까? 경기도지사는 누구?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를 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정치 지망생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자리는 차기 대권입니다. 3년 뒤에 누가 차기 대권의 그 앞자리 선두그룹으로 부상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건 관심이 있죠. 왜냐? 거기에 낄 수 있는 사람들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권 잠룡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도 갖춰지고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가장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차기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모여드느냐가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거의 라이벌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독보적으로 앞에 나가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또 이제 또 여러 인물들이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범야권으로 할 수 있는 이준석, 안철수. 그러니까 유의미한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은 이 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오늘 조사한 거에 따르면 다른 걸 이제 잊으십시오. 한국갤럽 조사만 보면은 1등이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국 7%,
홍준표 3%, 이준석 3%, 안철수, 오세훈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국민의힘으로 좁혀서 본다면 한동훈이 17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표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째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세훈까지.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 이 네 사람 합하면 얼마냐? 10입니다. 10. 3, 3, 2, 2 하니까 10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다 합해도 10이고 한동훈은 혼자서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하지? 를 이야기를 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한동훈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비교 불가. 한동훈 17, 두 번째인 홍준표가 3. 일단 뭐 2달밖에 안 남았다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뭐 총선에 대한 책임론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나오면 안 된다. 뭐 1년 동안 은인자중하고 있다가 다음 뭐 지방선거 때 기회를 엿보거나 보궐선거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그냥 바로 설자를 잃어버리는데 그 질문은 뭐냐? 한동훈 말고 누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말고 누구? 얘기해봐. 왜냐하면 이제 당 대표는 당원 투표로 뽑거나 국민 투표로 뽑거나 반반으로 하거나 뭐 3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당장 내일 모든 사람 다 출마할 사람 하세요 해가지고 당 대표 선출 투표를 치르면 무조건 한동훈이 당 대표 당선되는 겁니다. 당 대표는 누가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비당대책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명을 하거나 뭐 그 전까지 있었던 당 지도부가 지명을 하지만 당 대표는 투표로 뽑는 겁니다. 투표로. 그 출마하는 건 다 자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거나 안 달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내대표는 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 되지만 당대표는 원외 인사도 출마할 수 있고 원내 인사도 출마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경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빼놓고 누가 해야 돼? 당대표? 나경원? 권영세? 권성동? 원희룡?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다음에 소장파로 뭐 김재섭? 근데 그걸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단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한동훈의 독보적인 선두 자리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뭐 추대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지금 이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오늘 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런 순서로 나왔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재명은 약간 하락선, 한동훈은 상승선. 항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상승선. 여기에 1등 공치는 홍준표. 그냥 시간만 나면은 또 한동훈 잊을만 하면은 또 이름 꺼내가지고 또 막 욕설을 퍼부어 놓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들에 대한 당원들, 국민들의 동정론이 쫙 모아들고 있는 겁니다. 그 동정론을 만들었는데 1등 공신이 홍준표 대구시장. 신평 변호사.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 주말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도서관에를 갔더라고요. 여러분 사시는 곳 도서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른바 이제 구립도서관, 서울 구마다 도서관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안 가보셨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진짜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제가 살던 곳에 이 구립 도서관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정말 잘 구비되어 있고 이용하기 편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양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본인이 무릎 위에 얹혀놓은 이제 책이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보여지고 일단 테이블 위에 이제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 잔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는 저런 도서관에를 앉아서 저기는 도서관에 앉아서 저렇게 책을 읽으면 뭐 1, 20분 만에 일어서는 그런 곳이 아니고 몇 시간을 앉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건 의도된 외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겠으나 그러나 음식점이나 시장과 달리 여기는 절대 정숙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떤 소란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양쪽을 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책 읽는 장소로서 또 바람 쏘일 겸 밖으로 외출을 하면 도서관이 썩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후에 시간 나시면 도서관 한번 가보십시오. 썩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올여름 매우 덥다고 그러잖아요. 더울 때 도서관 가시면 왔답니다. 왔다. 시원하고 그냥 책 다 거기 있는 거 마음대로 자유열람 서가에서 꺼내볼 수 있고 그 새로운 책들도 굉장히 많이 구비가 잘 돼 있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저기서 저렇게 하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알아본 시민들 그 도서관 이용객들이 와서 이제 자기가 그 도서관 책이 아니라 자기 소유 책도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사진 찍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나 찍지 마세요 이렇게 손살에 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진 찍으면 이제 찍는가 보다 그렇게 뭐랄까 포즈를 일부러 취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비 오는 토요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저는 그림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린다만 이제 6말 7초 아니면 7월 말쯤 전당대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거기서 읽은 책이 SF 소설을 2권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아 놓기도 했다고 그래요. 공상과학 소설 그리고 또 하나는 카프카가 쓴 책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 그 카프카는 40살에 죽었죠. 그 카프카가 40살에 죽었는데 그 카프카 일생을 통해서 꽤 깊게 교유를 했던 여성도 있고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한 여성도 있고 그 여성하고는 약혼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약혼 파혼 이렇게 참 인생이 편안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여성도 있고 그래 여성이 4명이 카프카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중에 이제 카프카의 평생의 연인이라고 하는 밀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카프카의 소설을 번역도 하고 했던 여인인데 끝내 뭐 부부관계로 연을 맺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글쎄요. 그러나 또 둘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사이인데 그 밀레나라는 여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책을 낸 것이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카프카가 참 편지를 많이 썼어요. 아마 여성들에게 보낸 편지만 다 모아도 수천 통이 될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책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책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테이블에 놔두거나 손에 들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읽었는지는 모르죠.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말 걸고 사진 찍고 하면은 거기에 정신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고 뭐 이런 사진들만 보다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하고 그것도 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심 동향 파악할 때, 물가 파악하고 이럴 때. 그런데 도서관에서 고즈넉히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도 참 새롭기도 하고 그럴싸했습니다. 저게 의도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런 모습 자꾸만 보여주는 것이 20대, 30대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도 참 좋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한동훈 전 위원장 팬클럽 with 훈이 4글자입니다. 영어의 with 그 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죠. 거기다가 한동훈의 훈자 붙여가지고 거기 지금 회원이 5만 7천 명, 지금 한 6만 명 됐겠네요. 주말 동안에 5만 7천 카운팅 했으니까 이게 그 전에 말씀드린 거에 3배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다른 선거 때 같으면 그 선거를 총괄 책임졌던 뭐 총괄 선대위원장, 당대표, 비대위원장 다 중앙 무대에서 완전히 한 1년 정도는 사라져서 모습이 안 보일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반대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히려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 치솟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끈이 없어진 겁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선거 캠페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하고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신발 발바닥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뛰어다녀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령 이종섭 호주 대사 건 하나 푹 터진다든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또 뭐 회칼로 어떻게 한다더라 툭 터진다든지 그러면 왜 공든탑 쌓았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탑 쌓았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거는 그런 일이 불거졌을 때 당시 여론조사가 착착착착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착착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이 근거가 다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거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발 뉴스하고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하는 일이 이렇게 밀접한 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총선이 끝나면서 이게 툭 끊어진 겁니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일은 용산 대통령실 하는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족쇄가 풀린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인기도 치솟고 있고 차기 당대표 적합도 물어보니까 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48% 압도적인 1등. 나머지 사람들 오세훈, 홍준표, 뭐 유승민 누굽니까? 안철수 이런 사람 다 더해도 한동훈 위원장 못 쫓아가는 겁니다. 다 더해도 나머지를 다 더해도. 그러니 내일 당장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다면 그리고 지금의 룰대로 100% 당원 투표로 선거를 치른다면 100% 한동훈 당선이죠. 당대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전당대회를 이제 6월 말에 하느냐 7월 말에 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을 뿐인데 그 시기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 가령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국처럼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 없잖아요. 있나?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제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문을 열지 않습니까? 6월 달 되면은 한동훈 특검 발의한다고 돼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 발의에 찬성을 할지 안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국은 12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 12석이 발의해봤자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런 일이 돼버릴 수 있죠. 혼자만 떠드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사법 리스크는 지금으로서는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러니까 큰 변수가 없는 겁니다. 특검을 발의한다 그래도 그게 뭐 국민의 전당대회 때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변수가 없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말고 누가 당대표 감이야? 나경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경원 당선인, 그다음에 뭐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자기는 안 하겠다고 몇 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모르죠. 상황은 변할 수 있으니까. 뭐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김재섭 그 이른바 이제 30대 당선인. 그런데 그런 이름들에다가 한동훈 이름이라는 말을 딱 견주는 순간 이제 비교 불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하는 얘기는 여기서 역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한동훈 전당대회를 통한 임기 2년짜리 당대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선출되는 전당대회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하는 비대위원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 장악력 또는 정치적인 집행력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비교 불가죠. 그럴 경우에 한동훈 지명직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당대표로서의 7월 말쯤 가령 한동훈 당대표가 탄생을 한다. 그때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어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국민의 눈높이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적 걱정과 아쉬움이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말을 했었잖아요. 지난 총선 전에는. 그런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가 되고 나면 한동훈 그때 신임 한동훈 당대표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직정적으로 꽂히는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정중하게 당부합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현 정국의 그 난맥을 풀어가는 타겟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딤섬집에서 중국집이죠. 그 딤섬 만두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그 딤섬집에서 만났다. 이게 이제 새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강남에 있는 딤섬집에서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었다. 이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권 당직자들하고 식사를 하기는 했지만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원희룡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2일 오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요일 이제 저녁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 집 근처에 한 딤섬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한동훈 전 장관 쪽으로 전 그 비대위원장 전 장관도 맞죠. 이제 이동을 해서 그렇게 만났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자발적으로 어디 공개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시민이 자기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확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그 대화 내용이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두 사람만이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그 지난 총선 때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희룡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 유세를 했고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때는
같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서로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만남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쪽에서 한동훈 위원장 쪽에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번 총선 때 고마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찾아와서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저녁 사겠다. 이제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선배이지만, 네, 학교도 선배, 뭐 검사도 선배, 그럴 겁니다. 근데 선배가 후배 있는 쪽으로 가서 되게 초청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제 이런 쪽에서 가서 만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저녁값도 아마 원희룡 장관이 내지 않았을까.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인된 팩트는 아닙니다만 그 전에도 한동훈 장관하고 원희룡 전 장관하고 둘이서 인천 개항을 했어도 그때 저녁 같이 먹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가 처음도 아니고 아주 낯익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두 사람 다 친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장관 대통령이 낙점을 받아서 장관을 역임한 사람인데 친윤이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 만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제는 친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친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추정을 해 보건대 7월 초냐 7월 말일경이냐를 놓고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전당대회를 위한 연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게 거의 이제 굳은 자다.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은 왜 그 대통령실에 영순위로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이제 그때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대통령실에 있는 그 수석들이 전원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참모들이 사표를 냈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진영을 갖춰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원희룡 대통령실 비서실장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영수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원희룡 비서실장은 아닌 쪽으로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100%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와 그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앉히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에게 껄끄러운 인사를 대통령실에 중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다더라 라고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 연구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말이 두세 번 좀 올마간 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섭섭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아니 겨우 이재명 눈치 보느라고 나를 비서실장으로 하려다가 안 했다고? 내가 뭐 비서실장이 목매고 꼭 비서실장을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나를 중용으로 하려다가
이재명이 나하고 같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낸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거슬리는 점이 있을까 봐 그 점을 참작해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고?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한테 전화라도 해서 뭔가 해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 원희룡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뭇 어떤 갈등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이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충심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하기로 합시다. 뭐 이런 맹세를 했을까? 그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지요.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지금 밥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 얘기일 것이고 그 전당대회 얘기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가 있는 후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혹은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뭐 그런 얘기에 관한 탐색전이 서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나경원 당선인이 차기 당대표에서 윤심을 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연대 하잖아요.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그런데 이철규 원내대표는 이미 이제 뒤로 물러나서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추경호 의원이. 그래서 그때 나경원, 이철규는 윤심의 복심, 윤심 중에 윤심이 이철규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서로 연대를 한다라는 것은 나경원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가 있는 것 아니냐. 2022년에 당시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 그때 윤 대통령은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왜?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혔으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주저앉혔지만 이제 2년이 지났으니 그 마음의 빚을 정치적인 빚을 나경원 의원한테 갚아주려고 하는 윤심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나경원 그 당선인을 만난 사람들 얘기가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섭한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일절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이번 총선을 통한 전략적 미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라는 전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쪽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윤심은 보필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음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 그 나경원 의원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원희룡 쪽은 그쪽 나름대로 어떤 스크럼을 짜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또 이쪽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몇몇이 또 준비를 하고 뭐 이런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그제 저녁에 있었다는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딤섬집에서의 한동훈 원희룡 저녁 만찬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건 그냥 저의 분석입니다.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역시 한동훈 전당대회로
출마로 마음이 기울었다.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처음에는 전당대회 나가면 안 된다 말리는 쪽이었는데 이제 4월 10일 직후부터 지금 이제 한 달하고 오늘이 5월 14일이니까 한 달하고 이제 나흘 지났지 않습니까? 그 한 달 동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동훈 당대표 출마 가능성 0%였다면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씩 그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이 총선 끝나고 34%가 34일이 지났으니까 오늘 가능성은 34%. 그런데 전당대회는 오늘로부터 2달쯤 뒤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2달쯤 후에는 60일이 또 지나니까 하루에 1%씩이면 여기에 60%를 더하면 그 전당대회가 있을 무렵에는 90%가 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평론하는 거의 사람들 거의 뭐 100%가 출마한다. 굳은 자, 상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